한서연은 택시에서 뛰쳐나와 기차역 건물 입구를 향해 쏜살같이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이 화강암 바닥에 부딪히며 초조한 소리를 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사무실 회의가 길어진 탓이었다. 클라이언트가 계약 조건에 대해 한참을 망설였고 뒤이은 강변북로의 교통체증은 천안행 기차를 타려던 그녀의 계획을 완전히 묻어버렸다. 천안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것이 걸린 중요한 미팅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운행 시간표가 적힌 전광판은 무자비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가 타려던 기차는 이미 15분 전에 떠나버렸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음을 다잡고 매표소로 단호하게 향했다.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기차표를 사고 파트너들에게 전화해서 늦는다고 알리면 돼.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매표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서연은 줄 맨 끝에 서서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역은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분주했다. 안내 방송 소리,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 승객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였다. 서연이 기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을 때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2장 주세요. 내일 저녁 부산 가는 KTX요. 일반실은 말고요. 특실로만 주세요.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남편.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약 5m 떨어진 옆 창구를 쳐다봤다. 그래, 그가 확실했다. 지난주에 쇼핑몰에서 그녀가 직접 골라준 바로 그 회색 재킷을 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모습. 약간 허스키한 바리톤의 특징적인 말투까지. 지훈은 반쯤 몸을 돌린 채 서 있어서 그녀는 그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회오리처럼 복잡해졌다. 지훈이 여기에? 그는 아침에 분명히 협력업체 관련 일로 3일간 광주로 출장을 간다고 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눴던 아침 대화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다가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올 거야? 그녀는 굳이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남편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출장이 잦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했고 출장은 정기적으로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광주와 부산은 전혀 다른 곳이다. 그리고 왜 표가 2장이지?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줄에서 자기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지훈이 자신을 알아채길 원치 않았다.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됐다. 옆 창구의 매표원인 유니폼 조끼를 입은 나이든 여성이 키보드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지훈은 지갑을 꺼내 결제할 준비를 했다. 서연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긴장했다. 평범한 얼굴, 차분한 표정, 어떤 불안이나 부산스러움도 없었다. 그는 표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매표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몸을 돌려 출구로 향했다. 서연은 시선으로 그를 쫓았다.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커다란 광고판을 지나 기둥 뒤로 사라졌고 이내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부산행 기차표를 사는 거지? 누구랑 같이 가는 걸까? 서연은 당혹감과 불안,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를 이성적인 여자라고 생각해왔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금융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으며 관리직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지만 지금 기차역의 줄 한가운데 서서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손님. 매표원의 목소리에 서연은 생각에서 깨어나 화들짝 놀랐다. 줄이 줄어들어 이제 그녀가 창구로 갈 차례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차례의 창구로 가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게 옆 창구로 향했다. 방금 전 지훈이 표를 샀던 바로 그곳으로. 유리창 너머에는 단정한 머리를 한 50대의 진지한 표정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박정숙, 매표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업무 중단이라는 팻말을 세우고 자리를 뜨려던 참이었다. 그 창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옆 창구로 흩어졌지만 서연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다가가 창구에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속삭임에 가깝게 낮췄다. 저기, 죄송한데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박정숙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봤고 그 눈에는 호기심이 스쳤다. 네, 말씀하세요.
서연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말을 이었다. 방금 여기서 표 2장을 사간 남자요. 키 크고 회색 재킷 입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매표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서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여자에게 내밀었다.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표를 샀는지,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 박정숙은 돈을 한 번, 그리고 서연을 한 번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승객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이에요. 이해합니다. 서연은 속이 들끓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제발요, 제 남편이에요. 서연은 혼인관계가 증명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요. 진실을 알아야만 해요.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매표원은 서연을 빤히 쳐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아마도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무언가 진심을 읽었을 것이다. 박정숙은 한숨을 쉬며 서연에게 지폐를 돌려주었다. 됐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예전에 당신과 같은 처지였던 적이 있어서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로 몸을 돌려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다. 자, 내일 표네요. 저녁 부산행 KTX 22시 30분 출발. 특실 2좌석. 다른 한 장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안간힘을 다해 자신을 추스르려 했다. 박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강지훈 님하고 백유나 님이네요. 서연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백유나, 김수진의 딸,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삭이며 창고에서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박정숙은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가장 가까운 벤치까지 천천히 걸어가 주저앉았다. 주위는 역의 소라나무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마치 진공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생각은 뒤엉켜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유나,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이, 자신을 서연 이모라 부르며 엄마와 함께 집에 놀러와 학교 얘기, 남자아이들 얘기를 하던 그 아이. 유나의 엄마인 수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벌써 12년 전 공동의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나 친해졌고 함께 명절을 보내고 주말이면 교회로 바비큐 파티를 하러 가고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나가 자기 남편과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서연은 최근 몇 달을 되짚어보려 애썼다. 지훈의 행동에 어떤 조짐이나 이상한 점이 있었던가? 그는 반년 전쯤부터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포옹하는 횟수가 줄었고 그녀의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저녁에 나누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피곤함, 직장 생활의 반복, 그리고 결혼 11년 차에 어쩔 수 없이 식어가는 열정 탓으로 돌렸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 모든 부부가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외도라니 19살짜리 여자아이와 그것도 친구의 딸과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진이 있었다. 작년 여름 수진과 함께 피크닉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졸업식에 선 유나의 모습. 너무나 어리고 빛나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의 생일에 모두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서연, 지훈, 수진, 유나. 행복한 얼굴, 미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서연은 탁소리 나게 갤러리를 닫았다. 역겨운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진정시키려 몇 걸음 걸었다. 안 돼. 지금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생각해야 해. 행동해야 해. 그녀는 운행 시간표 앞으로 다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부산행 KTX의 출발 시간과 열차 번호를 기록했다. 작지만 중요한 첫 번째 증거였다. 그 후 서연은 천안의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몸이 아파갈 수 없게 되었다고 짧게 설명했다. 미팅을 다음 주로 미뤘다.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가다웠다. 통화를 끝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바로 지금, 서연은 택시를 불러 주소를 말했다. 그녀가 외울 정도로 잘 아는 주소. 압구정에 있는 수진의 아파트였다. 차가 봄 기운 완연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보며 가능한 대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했다. 어쩌면 이건 전부 오해일지도 모른다. 지훈이 어떤 이유로 유나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그냥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다. 수진의 부탁으로 표를 대신 사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끈질기게 속삭였다. 아니,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야.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왜 광주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왜 여행을 숨겼을까? 왜 하필 유나와 함께일까? 택시가 익숙한 아파트 입구에 멈췄다. 서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서 4층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켠 뒤 마이크가 밖으로 나오도록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실내용 가운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너야? 난 내가 천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녕, 수진아. 서연은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아파트로 들어섰다. 못 갔어. 기차를 놓쳤거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들어와. 위수진은 문을 닫고 친구를 거실로 안내했다. 차 한잔 할래? 아니, 괜찮아. 물어볼 게 있어서. 수진은 서연이 앉은 소파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뭔데? 말해봐. 서연은 친구를 바라보며 거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수진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 수진아.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 씨가 내일 부산 가는 거 알고 있었어? 수진은 순간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알고 있었지? 서연은 속이 꽉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딸이랑 같이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유나랑 당연히 알고 있었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당황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차가운 확신마저 담아 차분하게 말했다. 걔네 서로 사랑해, 서연아. 벌써 1년도 더 됐어.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년, 꼬박 1년. 그럼 넌 그걸 부추긴 거구나. 그 사람이 내 19살짜리 딸이랑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서연아, 히스테리 부리지 마. 너도 어른이잖아. 지훈 씨는 너랑 안 어울린 지 오래됐어. 너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았잖아. 그는 한창 때인 남자야. 젊고 활기찬 여자가 필요하다고. 근데 넌 머릿속에 일밖에 없잖아. 남편한테 관심도 안 주고.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가까스로 자신을 추슬렀다. 그는 내 남편이야. 그리고 유나는 아직 애라고. 그 사람보다 22살이나 어려? 성인이야. 수진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걔는 그 사람이랑 행복해. 지훈 씨가 유나한테 좋은 삶을 보장해 줄 거야. 성공하고 경제력 있는 남자잖아. 그리고 너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너한테 질린 지 오래됐어. 서연은 수진을 마치 외계인 보듯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녀가 믿었던 친구, 자신의 고민, 일,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던 친구, 자신의 모든 약점과 두려움을 알고 있던 친구. 그런데 이 여자가 태어나게 1년 내내 자기 남편과 자기 딸의 로맨스를 덮어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지훈 씨한테 직접 들었어야 했는데 수진은 거의 동정하는 눈빛으로 서연을 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직접 찾아왔으니 이제 알게 된 거지? 그 사람 놔줘, 서연아. 이미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 서연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속에서는 끔찍한 배신감에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제어했다.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마워, 수진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서 고마워. 어머,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마. 수진도 일어섰다.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내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잖아. 지훈 씨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은 것뿐이라고.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을 쾅 닫지 않으려 애쓰며 아파트를 나섰다. 거리에 나와서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중단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서연은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상심한 아내가 아니었다. 명확한 계획을 가진 여자로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땅거미가 질 무렵 한서연은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고요함과 어둠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현관 불을 켜지 않은 채 구두를 벗고 코트를 걸어둔 뒤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김수진과의 대화 녹음은 7분짜리였다. 서연은 2번 다시 들었다. 들을 때마다 전 친구의 차갑고 무심한 말투에 얼굴을 찌푸렸다. 남편한테 관심도 안 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은 것뿐이라고. 그 사람마저 그 말들은 귀를 찔렀지만 동시에 서연의 결심을 굳건하게 했다.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접시를 깨거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 생각이 없었다. 그런 행동은 어리석고 소용없는 짓이었다. 대신 서연은 체계적이고 계산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평생 숫자와 서류, 증거를 다루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전문 기술을 사용할 것이었다. 가장 먼저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그녀와 강지훈은 각자의 계좌가 있었지만 아파트 수리나 가구 구입 같은 가족 공동의 필요를 위해 둘 다 돈을 입금하는 공동 계좌도 있었다. 평소 서연은 남편을 믿었기에 그의 지출을 통제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자동차 수리비, 공과금 납부 내역. 하지만 지난 8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깊이 파고들자 서연은 정기적인 이체 기록을 발견했다. 매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지훈은 백윤아라는 사람의 카드로 50만 원을 이체했다. 때로는 70만 원일 때도 있었다. 서연은 화면을 응시하며 얼어붙었다. 백윤아. 그는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었다. 8개월 연속으로. 그녀는 스크롤을 더 내렸다. 같은 카드로의 추가 이체 내역이 더 있었다. 4월에는 필요 경비라는 메모와 함께 100만 원, 5월에는 메모 없이 200만 원, 6월에는 선물이라는 메모와 함께 80만 원. 서연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8개월 동안 지훈은 윤아에게 약 10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들의 공동가계 예산에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거래 내역에서 그녀는 매달 주택임대료 지불 내역을 발견했다. 수취인은 오미경이라는 사람이었다. 금액은 매달 100만 원, 3월부터 매달. 서연은 결제 상세 내역을 열었고 지불 목적란을 보았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17번지 42호 아파트 임대료. 부산. 그는 부산의 아파트를 얻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재앙의 규모를 실감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완벽한 이중 생활이었다. 그는 애인을 부양하고 그녀를 위해 남쪽의 아파트를 얻어주고 그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윤아의 엄마는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말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공동생활비를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컴퓨터의 별도 폴더에 저장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복사해두었다. 그리고 1년치 전체 거래 내역서를 다운로드받아 역시 여러 곳에 저장했다. 증거는 수집되었지만 서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에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곳은 그가 저녁에 일하고 동료들과 연락하고 축구를 보는 그의 영역이었다. 서연은 그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했지만 이제 모든 규칙은 바뀌었다. 지훈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연은 덮개를 열었다. 화면이 켜지며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비밀번호. 그녀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해봤지만 틀렸다. 그의 어머니 생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그녀는 준하라고 입력했다. 액세스 허용됨. 다른 상황이었다면, 역에서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절대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체계적으로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먼저 브라우저를 열어 방문 기록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사이트, 뉴스, 스포츠 포털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다른 링크들도 섞여 있었다. 주얼리 매장 사이트, 부산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 서연은 주얼리 매장 중 한 곳의 링크를 클릭했다.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팔찌가 있는 페이지가 열렸다. 가격은 150만 원. 5페이지 한 구석에는 주문이 완료되어 결제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있었다. 배송일은 4월 23일. 4월 23일. 서연은 그날을 기억했다. 지훈은 또 다른 주말 출장을 떠났고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돌아와 협상이 잘 끝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윤아와 함께 있었고 그녀에게 금팔찌를 선물했던 것이다. 서연은 브라우저를 닫고 문서, 사진, 비디오, 다운로드 폴더 등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그녀는 몇 개의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다. 서연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영상통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아마도 지훈의 노트북에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서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리다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수진 씨, 들려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들려. 잘 지내? 네, 그럭저럭요. 저기, 부산에 있는 그 아파트 말인데요. 그냥 바로 유나 명의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자기 재산이 좀 있어야 하니까.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지훈 씨, 진심이야.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됐어? 안 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서연이랑은 곧 이혼할 건데 변호사랑 상담도 이미 해봤어요. 중요한 건 모든 걸 제대로 처리해서 그 여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못 뜯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는 얼만데? 법적으로는 공동명의 재산의 절반이죠. 하지만 제가 더 많이 투자했다거나 그 여자가 특정 자산 구매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그 여자 몫을 줄일 수 있어요. 수진이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걔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 못 챘어? 네, 그럼요. 전혀 눈치 못 채요. 맨날 자기 일에만 빠져 사니까. 제가 매일 유나한테 가도 모를거려. 수진이 웃었다. 대단하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유나 명의로 해. 우리 딸내미도 부동산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럴 자격 충분해. 녹음이 끊겼다. 서연은 입을 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서연을 빈손으로 내쫓을지 의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도 여기에 가담했다. 그녀는 단순히 딸의 연애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지훈이 서연을 속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서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6월 22일자 녹음이었다. 다시 지훈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수진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혼 소송은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 아니면 가을에? 수진, 무슨 차이가 있는데? 지훈, 제대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요. 서연이랑 저랑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방 3개짜리. 지금 한 15억 정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혼하면 반반이지만 제가 수리할 때 제 돈을 투자했거든요. 제 몫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 그게 왜 필요한데? 그냥 반 주고 유나랑 편하게 살아. 지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수진 씨, 이해를 못하시네. 이 아파트는 내 거예요. 내가 벌어서 산 거라고요? 서연이는 그냥 자기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은 게 다예요. 나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훨씬 더 뼈 빠지게 일하고 훨씬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절반을 가져가야 한다고요? 그건 안 되죠. 수진, 달래는 투로 알았어. 진정해. 일단 서류 준비 잘하고 내가 투자했다는 증거 모아서 이혼 소송 걸어. 그냥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지훈, 네. 그렇게 해야죠.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미리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도 서류 모으고 법적인 허점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 수진이 웃었다. 걱정 마. 서연이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 내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걸. 걔한테 너는 완벽한 남편이니까. 지훈도 웃으며 말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죠. 솔직히 이제 좀 지겹긴 하지만. 녹음이 끝났다. 서연은 파일을 껐다. 속은 들끓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이 녹음 파일들은 금과 같았다. 공모의 직접적인 증거. 지훈이 이혼 시 자신을 속이려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모든 오디오 파일을 USB에 복사한 다음 클라우드에도 복사했다. 그리고 휴대폰에도 사본을 하나 더 만들었다. 지훈이 정신을 차리고 녹음 파일을 삭제하려 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남편의 컴퓨터를 조사했다. 이메일함에서 그녀는 부산의 부동산 중개인들과 주고받은 메일을 발견했다. 지훈은 바다 근처의 원룸 아파트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가격은 5억 원 후 한 메일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백유나 이름으로 등기하고 싶습니다. 생년월일 지어서 유나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는 공동의 돈으로 그녀에게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던 것이다. 서연에게도 속한 돈으로. 서연은 이메일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를 열었다. 그중 하나에 유나와의 대화가 있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트, 이모티콘, 사진들.
유나는 셀카를 보냈고 지훈은 칭찬을 늘어놓았다. 내 예쁜이. 보고 싶다.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서연은 역겨움에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11년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사랑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중생활을 하며 그녀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었고 대화에서 수진에 대한 언급을 찾아냈다. 유나가 쓴 메시지였다. 엄마가 조심해야 한댔어. 이혼하기 전까지 서연 이모가 아무것도 알면 안 된대. 지훈이 답했다. 걱정 마. 아무것도 의심 못할 거야.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어. 또 하나의 증거. 공모에 대한 또 다른 확증이었다. 서연은 컴퓨터를 닫고 책상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몸이 떨렸지만 공포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배신의 규모를 깨달은 데서 오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를 속이기 위해 공모했다. 그들은 그 친구의 어린 딸을 도구로 이용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법적으로 속한 것을 빼앗으려 계획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그녀를 눈멀고 순진한 바보 취급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똑똑하고 교양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집으로 오는 길에 인터넷에서 찾아둔 번호를 눌렀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진혁, 43세, 높은 평점과 수많은 긍정적인 후기를 가진 경험 많은 법률가였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이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한데요. 급한 일입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죠? 서연은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남편의 외도, 친구의 19살 딸과의 관계, 그 소녀의 어머니와의 공모, 애인에게 쓴 가게 자금 횡령, 재산 분할 시 자신을 속이려는 계획까지. 최 변호사는 잠자코 들으며 이따금 질문을 던졌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대화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스크린샷, 사진들까지요. 훌륭합니다. 매우 강력한 입장이시군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셔서 모든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가 좋을까요? 오전 10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 중요한 건 남편에게 당신이 안다는 사실을 아직 알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두세요. 그게 우리에게 우위를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변호사를 만난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아내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열었다. 연락처를 훑다가 한서아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그녀의 여동생, 33세, 의사, 이웃 동네에 산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가까웠다. 서연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동생, 내일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일이야.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물론이지.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해줄게. 저녁 8시쯤 어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으로 와. 기다릴게.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 쿠션에 기댔다. 동생은 지지해줄 것이다. 그녀는 항상 자기 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서아는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녁에 서연은 가벼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식욕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알게 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1년, 어쩌면 그 이상을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하지만 괜찮다. 내일부터는 그녀의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다. 몸단장을 하고 재빨리 옷을 입은 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최진혁 변호사는 비즈니스 센터 3층의 넓은 사무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중간 키의 다부진 체격으로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짧은 머리, 얇은 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회색 눈, 악수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앉으시죠. 한서연 씨, 시작합시다.
서연은 가방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다. 여기 전부 있습니다. 남편과 그의 애인 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 돈이 오간 것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스크린샷, 사진과 기차 시간표까지. 어제 하루 동안 제가 찾을 수 있었던 모든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듣고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살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뿐이었다. 20분 후, 그가 서연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유리한 입장이십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남편과 애인의 어머니 사이의 공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당신을 속이려 계획했고 그 내용이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외도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공동가계 자금을 체계적으로 애인을 부양하는 데 썼습니다. 아파트를 얻어주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상당한 금액을 이체했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탕진한 행위입니다. 그게 재산 분할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최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모든 공동재산은 반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가족의 이익에 해를 끼치며 공동자금을 탕진한 경우 법원은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우리는 재산 분할 시 당신의 몫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탕진된 자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김수진 씨와의 대화 녹음은요? 그것도 증거가 되겠죠? 그 녹음은 그 여자의 어머니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부추겼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며 남편에게는 더 젊은 여자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불륜이 제3자의 개입하에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최 변호사는 메모장을 펴고 행동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째, 남편에게 당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내비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모든 것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두세요. 둘째,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다른 서류나 기록, 메시지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세요. 셋째, 그가 부산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가 돌아오면 대질 신문을 준비할 겁니다. 대질 신문이요? 서연이 되물었다. 네, 그와 김수진, 그리고 백윤아를 만남의 자리에 초대할 겁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녹음 파일과 서류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기록할 겁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변명을 시작하거나 반대로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위험한 생각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논리적이었다. 만약 그들이 오기를 거부하면요? 그럼 그들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가족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 이혼에 관해서라고 말해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명확하고 치밀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훌륭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의 공동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요. 전부 가져오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요. 그들은 30분 더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그 후 서연은 변호사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았다. 저녁에 서연은 동생 집으로 갔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하고 거실로 안내해 소파에 앉혔다. 언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역에서 우연히 지훈의 목소리를 들은 것, 부산행 기차표에 대한 것, 수진과의 대화, 발견한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까지. 서아는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하다가 서연이 말을 마치자 조용히 욕설을 내뱉었다. 믿을 수가 없네. 그 인간도 그렇고 수진 이모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서연은 피곤한 듯 얼굴을 문질렀다. 난 그녀가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동안 내내 그 사람이 날 속이는 걸 돕고 있었던 거야. 언니, 소란 피우지 않은 건 정말 잘했어.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도 옳은 일이야. 그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서아야, 내 도움이 필요해. 물론이지, 뭐든지 말해. 변호사님이 재판에서 내 말을 확인해줄 증인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어? 서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난 언니 편이야. 언제나. 고마워.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지금 나한테는 정말 지지가 필요해. 언니는 지지받을 자격 충분해. 그리고 그거 알아? 나도 형부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 항상 뭔가 음흉해 보였거든. 하지만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아무 말 안 했어.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서연이 슬프게 말했다. 알고 보니 그건 환상이었지만 괜찮아. 이제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야. 믿어봐. 언니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서연은 동생을 껴안았다. 서아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와 같은 삶을 계속했다. 출근하고 고객을 만나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조바심으로 들끓었다. 내일이면 결정적인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모레 지훈이 돌아와 그녀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 대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꺼냈다. 몇 년 전 가족 행사를 촬영하기 위해 지훈과 함께 샀던 것이었다. 카메라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서연은 배터리를 확인하고 기기가 켜지고 녹화가 되는지 확인했다. 좋았어. 그녀는 거실에 카메라를 숨겨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할 것이다. 저녁에 서연은 서아에게 전화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언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동생이 물었다. 힘들 거야. 그 사람들 눈을 마주보고 그들의 변명을 듣는 거? 감당할 수 있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이걸 해야만 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럼 힘내.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내가 나의 버팀목이야. 다음 날 서연은 최 변호사와 통화하며 다가올 만남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폭로하게 하고 당신은 그냥 관찰하고 기록하기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떠나려고 하면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모든 것이 이미 녹화되었고 법정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만 분명히 알려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연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통화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저녁, 강지훈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푹 쉰 듯 보였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그를 맞이하며 출장은 어땠는지 물었다. 지훈은 모든 것이 좋았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다. 지훈은 편안해 보였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서연은 속에서 긴장이 들끓었지만 평범한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서연을 불렀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진지하게.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듣고 있어? 지훈은 말을 고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연아, 나 이혼하고 싶어. 우리 관계는 끝났어. 우린 더 이상 서로에게 맞지 않아? 스캔들이나 다툼 없이 좋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연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봤다. 그녀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겠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신 결정이야? 아니면 누군가 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줬나?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잠깐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이 놓인 선반으로 다가갔다. 나도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컴퓨터를 열고 스피커를 켠 뒤
첫 번째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지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어차피 서연이랑은 곧 이혼할 건데 중요한 건 모든 걸 제대로 처리해서 그 여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못 뜯어내게 하는 거예요. 지훈은 창백해졌다.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연을 쳐다봤다. 어디서 이걸 구했어? 당신 컴퓨터에서.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영상통화 녹음 자동 저장을 끄는 걸 잊었나 보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너 내 물건을 뒤졌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권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거 알아?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당신한테만은 아니야.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김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수진아, 나야. 유나 집에 있어?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을까? 너랑 유나랑 할 얘기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야. 지훈 씨에 관한 거?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너무 늦었는데 제발 정말 급한 일이야. 둘 다 와줘.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알았어. 30분 안에 갈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지훈을 바라봤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창백한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한서연은 미리 책장 위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거실의 소파와 안락의자가 모두 잡히는 각도였다. 책 더미와 화분에 담긴 인조식물로 카메라를 위장하고 렌즈만 남겨두었다. 화면을 통해 촬영 각도를 확인했다. 완벽했다. 모든 것이 프레임 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불빛이 켜지며 촬영 시작을 알렸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걸려 했지만 서연이 짧은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조용히 해, 기다려. 곧 다 알게 될 테니. 25분이 흘렀다. 아파트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지훈은 방 안을 서성이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서연은 안락의자에 앉아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넘실거렸다. 이제 곧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것이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러갔다. 문 앞에는 김수진과 백유나가 서 있었다. 수진은 경계하는 표정이었고 유나는 겁에 질려 있었다. 소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들어와 서연은 옆으로 비켜서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수진이 먼저 거실로 들어와 지훈을 보고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지훈 씨, 여기 있었네. 서연이가 당신에 관한 얘기라고 하긴 했지만 당신도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앉아. 서연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으니까. 수진과 유나는 소파에 앉았다. 유나는 계속해서 지훈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창가에 서 있었다. 서연은 그들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자, 내가 당신들을 여기 모은 건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야. 난 다 알아. 당신들 연애에 대해서. 그녀는 지훈과 유나를 향해 고갯짓했다. 그리고 이 일에서 내 역할에 대해서도. 그녀는 시선을 수진에게 옮겼다. 그리고 이혼할 때 날 속이려던 당신들의 공동 계획에 대해서도.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조용히 해. 서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먼저 이것부터 들어봐.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훈과 수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혼하면 서연이는 빈손으로 나갈 거고 당신이랑 유나는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이혼 전까지 서연이가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는 거지. 한 달 뒤에 소송 걸 거야. 그냥 안 맞는다고 말하고 걔 아파트 절반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지.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창백해졌다. 수진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얼어붙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감았다. 서연은 녹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봤다.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그녀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틀었다. 서연이 걔가 바보인 거지. 남편 단속도 안 하고. 돈 있는 그런 남자가 길바닥에 널린 줄 알아? 우리 유나는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거고 너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잖아.
서연은 재생을 멈추고 충격에 빠진 관객들을 바라봤다. 이런 거야, 수진아. 이게 내 말이야. 넌 날 바보 취급했어. 넌 돈 때문에 내 딸을 팔았어. 넌 내 남편이 날 속이는 걸 도왔어.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내 친구인 척했지. 수진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냥 가능한 선택지들을 논의했을 뿐이야. 이론적으로 서연은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이 담긴 폴더를 열어 수진과 유나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 지훈 씨가 유나 카드로 이체한 내역이야. 8개월 연속.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어. 우리 공동가게 예산에서 나간 돈이지. 그리고 이건 부산 아파트 임대료 지불 내역. 매달 100만 원씩. 반년 동안 600만 원이 더 나갔네. 그리고 이건 금팔찌 영수증. 150만 원이 이 모든 게 지훈 씨랑 내 돈이야. 그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내 딸한테 쓴 돈이라고. 이것도 이론적인가? 유나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포와 혼란에 찬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 모든 거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안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 자기 돈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 수지는 딸에게 획 돌아섰다. 유나야, 진정해. 이건 다 이 사람이 꾸며낸 얘기야. 뭐가 꾸며낸 얘기야? 유나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변했다. 저 사람은 유부남이야. 나랑 바람 피우면서 아내를 속이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는 그걸 덮어줬잖아. 엄마는 나한테 그 사람들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이혼할 거라고 말했잖아. 이혼할 거야. 수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손을 뿌리쳤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봤다. 언제 이혼하려고 했는데요? 설마 오늘에서야 말한 거예요? 지훈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다. 그는 유나를 볼 수 없었다. 서연은 소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유나야, 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거, 내 엄마가 널 조종했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넌 알아야 해, 이 사람. 그녀는 지훈을 가리켰다. 절대 너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그냥 널 이용한 거야? 이혼할 때 날 속여서 돈 대부분을 가로채고 널 곁에 두기 위해 아파트를 사주려던 거지. 하지만 너랑 인생을 함께할 계획은 없었어. 그 사람한테 너는 그냥 어린 애인이었을 뿐이야. 거짓말이야. 수진이 소리쳤다. 지훈 씨는 내 딸을 사랑해. 딸을 아낀다고. 서연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열었다. 얼마나 아끼는지 들어봐. 마지막 통화 녹음이 흘러나왔다. 서연이랑은 힘들었어. 아니, 그냥 지루했지? 걔는 맨날 바쁘고, 맨날 뭘 계산하고 계획하고, 로맨스라곤 하나도 없어. 근데 유나는? 걔는 어리고 탱탱하잖아. 서연은 녹음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봤다. 그는 널 거리고 탱탱하다고 말해. 마치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장난감처럼.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아? 내가 어리고 탱탱하다는 것만 말하지?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갖는 의미 전부야?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수진이 그녀를 안고 달래려 했지만 소녀는 엄마를 밀쳐냈다. 만지지 마. 엄마가 날 팔았어. 날 이용했어. 유나야. 아니야. 난 내가 잘 되길 바랐어. 내가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길 바랐다고. 남의 돈으로, 남의 남편 덕분에 유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눈으로 엄마를 쏘아봤다. 엄마는 날 생각한 게 아니야. 엄마 자신을 생각했지. 엄마한테는 돈이, 인맥이, 안정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고. 수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유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약속했잖아. 오래전에 이혼할 거라고, 우리 함께 할 거라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나한테 아파트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우리 부산 가서 살 거라고. 날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지훈이 마침내 그녀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유나야, 난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널 위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였지? 뭐라고요? 유나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나는 서연이한테 우리 결혼 생활에 지쳤었어. 자유가 필요했지? 그리고 넌 곁에 있었어. 어리고, 예쁘고, 명랑했지만 아직 너무 어리고 순진했지? 넌 아직 더 성장하고 배워야 해. 난 너랑 함께 있는 게 좋았어. 넌 몸매가 예뻐. 하지만 너랑 결혼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아파트도 내 명의로 하려고 했지. 내 명의가 아니라. 미안해.
내가 거짓말했어. 날 이용한 거군요. 유나가 속삭였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그래, 아마 이용한 거겠지? 유나는 허공을 응시하며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다. 서연은 수진을 바라봤다. 만족해? 돈 때문에 내 딸 인생을 망쳤어. 유부남 품에 딸을 밀어넣으면서 황금빛 미래를 약속했지. 하지만 사실 넌 그냥 딸을 통해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수진은 이를 악문 채 침묵했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나는 이 모든 걸 영상으로 녹화했어. 당신들의 모든 말, 모든 반응을. 이건 법정에서 사용될 거야.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탕진한 돈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기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야. 아무것도 증명 못할 걸 수진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녹음일 뿐이야.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 해봐.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한테는 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임대 계약서, 메시지 기록이 있어? 이 모든 건 내 말을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문서들이야. 그리고 이 녹음 파일에 담긴 당신들의 자백은? 그건 케이크 위에 체리 같은 거지?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아, 우리 원만하게 해결하자. 재산은 반반 나누는 거에 동의할게. 넌 내 몫을 받고 나는 내 몫을 받고 재판이나 스캔들 없이. 싫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날 속일 계획이었어. 넌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고 나에게는 적게 남기려 했지? 이제 나는 정의를 요구할 거야. 그리고 법원이 누가 옳은지 결정할 거야.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증오에 찬 눈으로 서연을 쏘아봤다. 우리는 싸울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후회. 서연이 비웃었다. 난 이미 당신들을 믿었던 걸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을 거야. 유나도 일어섰다. 그녀는 엄마를, 그 다음엔 지훈을, 마지막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저는 몰랐어요. 맹세해요. 모든 게 이런 식인 줄은 몰랐어요. 엄마는 저한테 두 분은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그가 불행하다고, 제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서연은 동정 어린 눈으로 소녀를 바라봤다. 유나야, 넌 이 상황의 희생자야. 내 엄마가 널 이용했고, 지훈 씨가 널 이용했어. 하지만 넌 여기서 명예롭게 빠져나올 수 있어? 내 실수를 인정해. 그들한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아요. 유나야, 수진이 딸의 팔을 붙잡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알아요. 엄마. 유나가 팔을 뿌리쳤다. 엄마가 날 배신했다는 걸 알아요. 엄마는 오직 자신만 생각했다는 걸. 난 더 이상 엄마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몸을 돌려 문을 쾅 닫고 아파트를 나섰다. 수진이 그녀를 뒤쫓으려 했지만 서연이 길을 막았다. 그냥 더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줘. 수진은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쏘아봤다. 내가 내 가족을 망쳤어. 아니,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너의 탐욕과 계산적인 태도 때문에. 수진은 몸을 돌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아파트에는 서연과 지훈만 남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창가에 서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모든 걸 망친 건 당신이야. 당신이 날 배신했어. 날 속일 계획을 세웠어. 우리 돈을 애인한테 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비난하려는 거야? 난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 희생으로, 당신이 이용한 어린 여자의 희생으로, 당신이 음모에 끌어들인 내 친구 희생으로. 그건 행복이 아니야. 지훈 씨, 그건 이기심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비디오 카메라로 돌아가 녹화를 중단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모든 자백, 모든 반응. 이제 그녀는 재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다. 내일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녀가 말했다. 짐 싸서 나가. 아니면 법원 결정 날 때까지 여기 있든가? 상관없어. 나한테 당신은 이미 남이야. 그냥 동거인일 뿐. 지훈은 말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가 옷장을 열고 가방에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다. 20분 후 그는 빵빵한 스포츠 가방을 들고 나왔다. 친구 집에서 지내게
그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마음대로 해. 그는 문을 열고 문턱에서 멈췄다. 서연아, 난 모든 게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됐지,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조용한 딸깍 소리를 내며 그의 뒤에서 닫혔다. 서연은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으며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마침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거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최진혁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내일 자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혼 절차 시작합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다. 훌륭합니다. 오전 10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서연 씨 힘내십시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앞으로 재판이 있을 것이다. 재산 분할. 어려운 대화와 불쾌한 순간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거짓말보다도 강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어젯밤 만남의 모든 자료가 담긴 USB를 들고 최진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영상을 주의 깊게 보며 핵심적인 순간마다 몇 번씩 재생을 멈췄다. 그가 영상을 다 보고 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한서연 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지훈 씨의 자백, 김수진 씨의 인정, 백유나 씨의 반응.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제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서연이 물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약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법원이 심리 기일을 정할 것이고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겁니다. 사건의 정황을 고려할 때 판결은 분명 당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최 변호사는 서류 폴더를 열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의 아파트는 약 15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법적으로는 반반씩 각 7억 5천만 원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지훈 씨가 애인을 부양하는 데 상당한 액수의 공동자금을 탕진했기 때문에 당신의 몫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 그리고 탕진된 자금의 절반인 약 1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거절하면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소 줄일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는 강력한 증거 기반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변호사의 전문성을 신뢰했다. 좋아요. 시작하죠. 그날 바로 그들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공동재산 탕진, 재산 분할 시 기만 시도였다. 소장에는 수집된 모든 증거가 첨부되었다. 일주일 후 소환장이 도착했다. 재판 기일은 9월 중순으로 잡혔다. 지훈도 소환장을 받고 즉시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의 변호인은 오디오 녹음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녹음이 지훈의 개인 컴퓨터에서 이루어졌고 서연은 배우자로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주장을 쉽게 반박했다. 법원은 이 설명을 받아들였다. 첫 재판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은 변호사와 함께 왔고 어둡고 말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변호인은 서연이 남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일에만 너무 몰두하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이 서연에게도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판사가 오디오 녹음을 듣고 비디오를 본 후 그녀의 얼굴은 엄격해졌다. 강지훈 씨, 그녀가 지훈을 향해 말했다. 백유나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동가계 자금을 그 여성을 부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말이죠? 네. 그리고 녹음된 당신의 말에 따르면 재산 분할 시 배우자를 속이려 계획했고요. 지훈은 머뭇거렸다. 저는 정당한 몫을 받고 싶었습니다. 정당한 몫이요. 판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아파트가 혼인 중에 구입되었고 공동재산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까? 그걸 공정함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지훈의 변호인이 끼어들려 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아파트 수리에 투자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우리는 영수증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때 제출하십시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강지훈 씨가 공동자금을 탕진하고 배우자를 속이려 계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만 보입니다. 재판은 2주 연기합니다. 그동안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일어섰다. 서연은 최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했다. 판사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게 보여요. 강지훈 씨는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의 투자에 대한 증거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하겠지만 무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찾으면요. 무엇을 찾겠습니까? 11년 전에 결혼 전 모아둔 돈을 어떻게 문서로 증명하겠어요? 설령 찾는다 해도 외도와 탕진이라는 사실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여전히 당신 편일 겁니다. 다음 2주는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계속 일하고 동료들을 만나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긴장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이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재판에서 지훈의 변호인은 건축 자재 구입과 수리 작업 비용에 대한 몇 장의 영수증을 제출했다. 총액은 약 4천만 원이었다. 그는 이 돈이 지훈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금에서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영수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문을 던졌다. 이 돈이 결혼 전에 취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결혼 당시 그만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계좌 내역이라도 있습니까? 지훈의 변호인은 머뭇거렸다. 그건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이요. 최 변호사는 비웃었다. 그렇다면 문서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군요. 그건 그냥 당신의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이 주장에 동의했다. 그녀는 지훈의 투자를 개인 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자, 판사가 말을 이었다. 공동 자금 탕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서연 씨는 배우자의 계좌에서 백윤아 씨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이체된 사실과 부산 아파트 임대료 지불 내역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강지훈 씨, 이 사실들을 인정하십니까? 지훈은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계좌에 돈을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죠. 판사가 동의했다. 하지만 가족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당신은 애인을 부양하는데 약 1억 원을 썼습니다. 이는 가족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상당한 금액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이에 따라 재산 분할 시 법원은 한쪽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가족의 이익에 반하여 탕진한 경우 지분 동등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그러한 예외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지훈의 변호인이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려 그를 멈췄다. 게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한서연 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 장기간의 부정행위, 재산 분할 시 기만 시도를 고려할 때 저는 이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서류를 훑어본 뒤 판결 선고를 위한 휴정을 선언했다. 1시간 후 돌아온 판사는 선고했다. 법원은 한서연 씨와 강지훈 씨의 혼인을 해소하기로 결정합니다. 공동재산인 3룸 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분할합니다. 아파트 매각 후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양측이 동등하게 분배합니다. 강지훈 씨에게서 한서연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탕진된 가게 자금의 절반인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인이 무언가 반박하기 시작했지만 판사는 이미 퇴장한 후였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서연은 안도감을 느끼며 법정을 나섰다. 그녀가 이겼다. 정의는 승리했다. 지훈이 항소하려 해도 최 변호사가 그녀와 악수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아파트 매각을 진행하고 당신의 몫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변호사님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해내셨을 겁니다. 저는 그냥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지훈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2달 후에 팔렸다. 구매자가 15억 원을 제시했고 양측은 동의했다. 지훈은 자기 몫을 받은 후
서연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탕진 자금 보전액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서연은 그 돈으로 직장 근처의 아늑한 원룸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남았다. 지훈 역시 다른 지역의 원룸을 샀다. 서연은 공동의 지인들로부터 그가 김수진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외롭고 실망한 영혼이 서로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고 몇 달 후 지훈은 그녀의 집으로 이사했다. 반면 유나는 어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 그녀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같은 대학에 다니는 동갑내기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사귀기 시작했고 반년 후 결혼식을 올리고 그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보았다. 유나는 행복해 보였고 마침내 어머니의 조종에서 벗어난 듯 했다. 수지는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딸을 잃었고 주위의 존경도 잃었다. 그녀는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분노에 찬 지훈과 함께 남았다. 그들은 함께 살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두 패배자의 상호 위안일 뿐이었다. 서연에 관해서는 이혼 후 첫 몇 달은 힘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삶, 이제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갔다. 가끔은 지훈과 행복했던 좋은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속임수 속에서 살았고 지금은 비록 혼자지만 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했다. 일은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서연은 프로젝트에 몰두했고 추가적인 책임을 맡았으며 대규모 거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그녀의 가치를 인정했고 이혼 후 반년 만에 승진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상당한 연봉 인상과 함께 재무팀 부장이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서연이 퇴근하고 있을 때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에 기분 좋은 미소를 띤 남자였다. 실례합니다. 한서연 씨 맞으신가요? 서연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시죠? 박준영입니다. 제가 서연 씨 아파트 매입 도와드렸던 공인중개사인데 기억나세요? 서연은 어둠 속에서 그를 자세히 보고 기억해냈다. 그래, 이 남자는 분명히 거래를 진행했었다. 그는 전문적이고 정중했으며 모든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다. 기억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저랑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서연은 놀랐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사생활, 남자, 로맨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 될 이유가 있을까? 어쩌면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인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녀가 동의했다. 내일 저녁에 어떠세요? 좋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알아요. 그들은 다음 날 만났다. 대화는 가볍고 편안했다. 준영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그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서연은 이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더 자주. 준영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최근에 이혼을 겪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저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즐거운 순간들을 선물했다. 반년 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또 반년 후 준영은 그녀에게 청혼했다. 결혼식은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다. 서아는 증인이었고 동생을 위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혼 후 9개월 서연은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이것은 진짜 행복이었다. 환상도 속임수도 아닌 진짜. 준영은 훌륭한 아버지였고 육아를 도왔다. 그는 세심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넘쳤다. 그의 곁에서 서연은 진정으로 보호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가끔 그녀는 과거를 생각했다. 지훈에 대해, 수진에 대해,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그 이야기에 대해. 하지만 그 생각들은 더 이상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단지 옅은 슬픔과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일어났다는 깨달음만을 가져왔다. 그 운명의 일격은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기차를 놓쳤던 것, 역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증거를 모아 자신을 위해 싸울 힘이 있었던 것에 대해 운명에 감사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그녀가 침묵하고 눈을 감고 환상 속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와 그녀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워준 아들과 함께